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그 리스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뭐 1급들 몇 사람을 속간해서 잘랐다. 김종 전 차관이 아마 그 명단을 통보하면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외에 이 허태열 비서실장 시기와 네. 김기춘 비서실장 시기에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든지 그런 어떤 차이 같은 게 또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태열 실장 때는 별로 인사에 뭐 이분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뭐 특히 뭐 사익을 위해서 뭐 챙기거나 그랬던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기춘 시장이 오고 나갖고는 분명하게 이제 청와대의 공직 인사 뭐 이 무슨 위원회 이제 인사위원회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다음에 민정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검증하고 뭐 심사해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뭐 저희 부와 관련된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가령 여러 국립대학의 총장들 임명 거부한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그런 예.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교육부에서 물론 그 모든 비난을 다 알겠습니다. 쓰고 있지만은 그 분명히 그 뒤에 공직인사위원장으로서 김기춘 실장의 어떤 역할을 했다. 예. 문체부 관련돼서 부당한 인사 개입 지시는 없었어요? 저희 관련해 갖고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체육 관련해 갖고 이제 김종이 뭐 인사청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김기춘 씨가 저한테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김종 전 차관은 유진용 장관 계실 때 차관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자기 밑에 차관이 장관한테 그냥 바로 추천하지 왜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추천합니까? 그게 참 좀 창피한 일인데요. 그 인사 청탁을 하길래 제가 이제 안 된다. 김종 차관한테? 예, 적합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이거를 설사 내가 오케이를 하더라도 이게 저 청와대 공직인사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없다. 예. 그랬더니 김종 전 차관이 그건 자기가 해결하겠다. 청와대는 자기가 해결한다. 예. 그래서 제가 택도 마라. 택도 없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영명하신 김기춘 실장이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정 차관이 먼저 제안한 사람인데 안 된다고 했더니 김기춘 실장이 제안하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아무튼 시키면은 내가 하겠는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네.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없었던 걸로 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아니 뭐 그 당시에는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유 장관이 김기춘 실장한테 말한 그 인물의 문제점을 김기춘 실장은 몰랐던 거군요.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김종이 평소에 김기춘 실장이 자기 그 배경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 이 배경이 정말 든든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좀 당황을 하더니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갖고 며칠 후에도 계속 뭐 얘기가 없길래 제가 이제 찾아가갖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랬더니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김기춘 실장이. 예, 그러면서 그거 자기 뜻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뜻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게 누구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그 조선일보 TV조선에 그 김종이 최순실의 측근한테 체육 관계자 이력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었다. 라는 게 이제 발각이 났는데 그게 그 건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그게. 추천하려고 했다가 안 된 그 인물들의 네. 이력서가 김종이 최순실 측근에게 보낸 이메일에 들어있다.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이 누군가를 통해서 김기춘의 입을 움직인 거죠. 누군가를 통했는지 아니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아무튼 그건 아무튼 김기춘 실장도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추천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어떤 사례고요.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직접 추천한 그런 사례는 또 없어요?
김기춘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얘기할 게 있으면 되게 모철민 수석이나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뭐 가령 대표적인 게 이제 가령 뭐 관광공사 감사로 잔이윤 네. 뭐 임명을 지시를 한 거라든가 이제 이런 사안들이 있죠. 관광공사의 감사로 잔이윤 코미디언을 네. 예. 임명하라. 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사 지시를 했던 날이요. 참 황당하지만은 그 2014년 5월 19일이 월요일인데 그날 그 대통령께서 이 정말 세월호 관련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저한테 그런 지시가 왔어요. 예, 지시를 해요. 예. 저는 너무 당황해갖고 예. 그 지시를 저하고 친한 청와대 수석 몇 명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수석들 깜짝 놀래갖고 큰일 난다. 이거 예. 했다가는 예. 정말 이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며칠 후엔 이제 그 주 금요일 날 23일이었어요. 5월 23일 날 오후에 제가 서울 사무소에서 잔이윤 씨를 부릅니다. 불러서 만나서 설득을 예. 합니다. 예. 여차여차해갖고 당신을 이 자리에 앉힌다는 거는 전문가도 아닌데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어떻든 뭐 난 지시를 받았으니까 어떻든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정말 뭐 가로 열고 내키진 않지만 가로 닫고 당신한테 감사와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해줄 테니까 감사 자리는 포기를 해라. 감사는 당신이 원주까지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다른 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자리는 이제 관광공사의 뭐 상임 뭐 홍보대사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거를 하나 이제 위임 설관을 해갖고 예. 그러니까 이 대우는 감사만큼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으로서는 뭐 그게 더 좋은 거죠. 일 안 하고 돈 받으니까.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그거를 제가 모철민 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좀 해달라. 예. 실장한테. 예. 그랬더니 뭐 바로 저한테 이 답변이 온 게 그거 시키는 대로 하지. 그거 왜 자꾸 쓸데없는 짓 하냐. 김기춘 실장이. 예.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냥 감사로 임명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감사로 임명을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그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이게 이제 이 자리 그만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바로 그 전원자한테 미안하지만 나 이제 그만할 테니까 다음번 개각에 나 좀 빼달라. 그렇게 좀 저 얘기를 전해달라 그랬더니 뭐 며칠 후에 얘기가 아주 잘 됐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될 거라고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퇴임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 지금 뭐 몇 가지 뭐 김기춘 실장과의 어떤 관계 이런 얘기를 쭉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 대책 또 국가 대개조 이런 거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이제 대통령이 뭐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유진영 전 장관이 우리 국무위원 전원 사퇴 주장하다가 찍혔다. 그래서 잘렸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전원 사퇴를 뭐 주장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하긴 뭐 그분들 심기에는 뭐 좀 거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저는 그렇게 뭐 심각한 그런 시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조금 설명을 더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모든 결정을 가령 뭐 정부 조직을 어떻게 바꾸겠다, 뭘 없애고 뭐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어쩌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제가 이제 대통령께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내각의 국무위원들하고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을 하시는 그런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 뭐
아주 사소한 예로는 가령 국가안전처가 아니라 이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건 국가의 안전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건 이 이름도 국민안전처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사소한 이름서부터 조직의 형태, 조직 내부의 뭐 구조 이런 것까지도 예.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내각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결정을 해갖고 혼자 발표를 하신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뭐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거냐. 굉장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옆에 남아서 계속 좀 괴롭혀야겠다는 내키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블랙리스트 이게 뭐 명단으로 내려오고 계속 못 사게 굴고 그다음에 잔이윤 네, 뭐 딱 사건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 빌붙어 있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어쨌든 재임 기간에 많이 하셨을 거 하잖아요. 네. 원래 토론이 없어요? 거의 토론이 없죠. 거의 예. 저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토론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토론회 하는 것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형태를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각부 장관들마다 한마디씩 해라. 예, 예. 이렇게 시키는. 예. 뭐, 이번에 저 왼쪽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그게 이제 토론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토론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다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그 세월호 대책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다고 느끼셨어요? 글쎄요. 지금 저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이렇게 다시 곱씹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월호 사고 이 참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저 자신도 그 정말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 배 속에서 수백 명의 애들이 그냥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냥 물속으로 빠지는 걸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황당함, 부끄러움, 슬픔 그런 거를 저는 당연히 느끼고 거기서부터 우리 반성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본 의무, 자세 그래갖고 이 문제를 이게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 뭐 이런 걸로 딱 보고 이런 순간일수록 나는 점점 더 단단해져야 돼. 난 절대로 여기서 밀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령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그분의 뜻인지 아니면 김기춘 실장의 어떤 장난인지 몰라도 그 다음날 뭐 잔이윤도 임명을 하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지시를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은 왜 그랬을까? 저는 그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전체 어떤 이 정책의 어떤 구조 뭐 그런 거 관련해 갖고 특검에서도 한번 밝혀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또 화제가 돼서 그러는데 대통령의 건강 문제 같은 걸 좀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그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대개 이 국민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측근에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가령 뭐 대통령이 뭐 주사 맞았다고 이 요새 산진에 나오는 그런 그쪽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습니다. 대개의 남자들이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죠. 관심이 없죠. 얼굴 변화에. 그리고 아니 뭐 성형 얼굴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이제 뭐 피곤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모든 장관들이 다 피곤합니다. 과로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대통령 대면 보고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관 재임 중 몇 번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한 1년 4개월 동안에. 1년 4개월 동안 대여섯 번이 많이 한 겁니까?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필요할 때마다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이거 좀 해야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뭐 가령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좀 항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면담 요청하면 면담 시간을 좀 잡아달라. 그러면은 뭐 오래지 않아서 면담 시간을 잡아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담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근데 그것도 또 어쨌든 2014년 7월까지 얘기니까 네. 그 후는 또 모르는 거죠. 그 후는 모르는 거죠. 예. 장관 재직 시절에 최순실을 알았습니까? 최순실 씨가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최태민 씨라는 사람 유명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유명하죠. 그 사람 그 근대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예. 그 사람 이름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근대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당연히 알았고 최순실 씨의 남편이 정윤회다. 네. 그리고 승마협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정모 선수가 그 정윤회의 딸인데 그렇죠. 정윤회는 최순실이 남편이더라라는 거 당연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승마협회를 조사를 했을 때 대통령이 뭐 그렇게 굉장히 조그만 그 체육단체인데 사소한 일에 사소한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저희 간부들끼리 모여서 왜 그럴까를 의논을 했는데 그 간부들이 다들 아마 정윤회라는 사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기 비서실장의 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정윤회라는 사람을 주목을 했죠. 우리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물론 정윤회라는 사람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가까워졌을 것이다라는 건 뭐 추측을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정윤회 씨가 역할을 했지. 최순실 씨는 뭐 코디나 뭐 맛있는 반찬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뭐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뭐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거는 몰랐죠. 네. 장관 재직 시절에 차은택은 어땠습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었나요? 어땠나요? 차은택 씨는 지금 이제 모든 뭐 정황이 드러나는 거로 볼 때 이제 제가 나가는 즈음해서 최순실 씨랑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급속도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유진용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김종덕 장관이 바로 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도 확대되고 직접적으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영향도 강화된 거고요. 네. 또 하나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혹시 그 부하 직원들한테 그 속전속결 누가 주도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들어본 바 있어요? 뭐 당연히 안종범 씨가 지시를 했고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 비서관실의 그 비서관들 지금은 뭐 다 이제 타부처의 그 차관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국정농단 과정 또 탄핵에까지 이르렀어요. 네.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시는 소회를 한 말씀 주신다. 우선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 이 상황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한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우선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한때 이 정부의 어떤 큰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갖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상황, 그리고 그렇게 만든 뭐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빨리 정리하고 다시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뭐 어떻게 보면 참 폐허입니다. 이 폐허를 딛고 다시 정말 우뚝 서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해서 또 부당한 인사 개입과 뭐 등등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당한 지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고백하신 거 아닙니까? 또 고발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청문회도 사실 증인으로 소환되고 하는데 거기 나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이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제 청문회에 안 나간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똑같은 죄인인데 저도 뭐 정말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예? 결국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고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죄인입니다. 근데 뭐 똑같은 죄인들이 뭐 남들 보는 앞에서 뭐 서로 뭐 제일 잘했네 뭐 그런 그 남의 죄를 고발하는 그 모습이 유쾌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검찰 수사하는 거 그리고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뭐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하는 짓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뭐 저 진정성도 없는데 저기 가갖고 내가 그들이 쉬워하는데 소품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농담으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좀 인격이 여물지를 못해갖고 혹시 나갔다가 이렇게 김기춘 실장을 보면은 혹시 뭐 따귀를 때린다든가 뭐 하다못해 뒤통수를 갈긴다든가 하는 그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스스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출연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낱낱한 사실들을 국민들 앞에 고발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계기는? 예.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듯이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특히 김기춘 실장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김종덕 장관도 마찬가지고. 예. 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조윤선 현 장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예. 그 양반은 뭐 제가 모습을 못 봐갖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준물에 손을 담그고 얘기를 해야겠다. 네. 얘기를 해서 어떻든 사실관계를 제가 아는 진실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크게 기대하고 있던 게 이제 특검 수사인데 특검에서 어떻든 압수수색을 하고 정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착수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제가 아는 것을 모두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용 님이 운영하신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아무튼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기회보다도 뭐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꼭 빼놓지 않아야 할 못다한 말씀이 있나요? 저는 저희 문체부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번 일로 해서 굉장히 마음 상했겠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여태까지 가져왔던 것처럼 정말 공정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게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 집단들은 항상 국가의 사무를 보고 있는 그 공무원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일부 물론 그 부안해동하는 걸 탐관오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몇 명의 탐관오리들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요. 그거는 사회의 신뢰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들께도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뭐 저는 90% 이상의 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양심적인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양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일을 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를 보장해 주심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더욱 건강해지고 그렇죠. 더욱 더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제도적인 합니다. 보완이 좀 시급한 게 있네요. 부당한 정치권의 지시, 외압 내지는 네. 부당한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예. 내부 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권리. 이런 제도들은 만들어져야 되겠군요.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좀 있는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그 보호,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 배관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 풍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공직자들에게 역시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또 가장 헌법적 법률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사실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상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문화예술인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면 저는 그분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우수하고 정말 이분들의 힘이 우리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거로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 어떤 뭐 굉장히 좀 정말 치사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당하셨지만 뭐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사회를 우리 문화예술을 이렇게 발전시킨 뭐 여러분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뭐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모두 힘을 합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면 이 30